이런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당신이 당대 최고의 화가에게 초상화를 의뢰했는데 완성된 그림을 딱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이건 너무 진짜 같아서 오히려 좀 무서운데 하고 중얼거리게 되는 겁니다. 하하,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17세기 스페인의 거장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바로 그런 경험을 선사한 화가였습니다. 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벨라스케스의 전기, 또 여러 학술 논문, 그리고 그의 대표작들을 다룬 기사들을 바탕으로 그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는 대체 어떻게 실제, 그러니까 현실 그 자체를 그토록 집요하게 파고들었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벨라스케스가 동시대 화가들은 물론이고 한 300년 뒤에 피카소나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거장들에게까지 화가 중에 화가로 불리게 됐는가? 그렇죠. 단순히 대상을 똑같이 그리는 걸 넘어서 어떻게 실제 그 자체를 붙잡아서 오늘날 우리까지 매료시키고 또 혼란에 빠뜨리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를 보면 벨라스케스는 스페인 세비야에서 태어나서 프란시스코 파체코라는 화가 밑에서 도제 생활을 하고 심지어 그의 딸과 결혼까지 하죠. 네. 여기까지는 뭐 평범한 화가의 길처럼 보이는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펠리페 4세 궁정화가로 발탁된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 취직이 아니었어요. 거의 인생의 치트키를 얻었다고 봐야죠. 치트키요? 네. 첫째로 왕실이 소장한 티치아노나 틴토레토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마음껏 보고 연구할 수 있었고요. 와 마드리드를 방문했을 때 그와 직접 교류하면서 정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을 포함해서 궁정의 모든 인물들을 그들의 가장 내밀한 순간까지도 포착할 수 있는 전적인 접근 권한을 얻은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근데 그 모든 인물이라는 대목이 좀 흥미로웠어요. 당신이 don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가 왕족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는 구경거리나 다름없었던 궁정의 난쟁이들도 그렸다고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인 거 아니었나요? 다른 화가들도 그랬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시 다른 화가들이 난쟁이를 그릴 때는 보통 좀 기이함을 강조하거나 뭐랄까 주인의 애완견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종의 소품처럼요. 아, 장식품처럼요? 네. 하지만 벨라스케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깊은 고뇌와 지성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그렸어요. 예를 들어 세바스티안 여모라의 초상을 보면 그 눈빛에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체념에 뒤섞인 아주 복잡한 감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아, 이건 대상을 향한 깊은 존중과 공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묘사죠. 그러니까 이미 초기 궁정 시절부터 단순히 왕의 비위를 맞추는 화가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자신만의 시선을 확립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인간에 대한 깊은 시선이 대규모 역사화에서도 드러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바로 브레다의 항복 같은 작품에서 그 특징이 폭발하죠. 이 그림은 보통의 전쟁화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힘에 한참 머물렀습니다. 보통 전쟁 승리를 그린 그림이라면 뭐 패배한 장군이 무릎 꿇고 승리한 장군이 거만하게 내려다보는 그런 구도가 상상되잖아요. 네, 전형적이죠. 그런데 이 그림은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림의 중심을 보면 패배한 네덜란드 사령관 나사우가 성윈의 열쇠를 건네면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스페인 장군 스피놀라가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으면서 막고 있습니다. 거의 포옹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스피놀라의 표정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아니라 패자의 용기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어요. 배경에 늘어선 스페인군의 창은 질서정연하지만 위협적이지 않고 패배한 네덜란드군은 혼란스럽지만 비굴하지 않고요. 심지어 이 장면 벨라스케스가 직접 스피놀라 장군과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인간적인 순간에 포착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린 이렇게 자비로운 승자다라고 보여주는 아주 세련된 방식의 정치적 프로포간다?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건 벨라스케스의 천재성이기도 하죠. 이 그림은 분명 펠리페 4세의 위대함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벨라스케스는 노골적인 찬양 대신에
적장에게까지 관용을 베푸는 품격 있는 승리를 보여줌으로써 스페인 왕실의 권위를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아, 위대한 프로포간다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휴머니즘의 기록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역사의 한 장면을 넘어서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현실 그 자체를 담아낸 작품으로 넘어가 보죠. 아마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바로 그 그림, 시녀들. 네, 라스메니나스. 솔직히 이 그림은 볼 때마다 좀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고 화가는 뭘 그리고 있으며 우리는 어디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건지 모든 게 뒤죽박죽된 느낌입니다. 바로 그 혼란함이 벨라스케스가 설계한 아주 정교한 함정입니다. 이 그림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작품이거든요. 함정. 네, 자 장면을 한번 보죠. 중앙에는 마르가리타 공주와 시녀들, 난쟁이들, 그리고 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는 거대한 캔버스 앞에 서서 붓을 든 벨라스케스 자신이 우리를, 그러니까 관객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화가가 왜 그림을 안 보고 우리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미스터리는 저 뒤쪽 벽에 걸린 거울입니다. 거울 속에 희미하게 펠리페 4세와 왕비의 모습이 비치고 있어요. 네, 그럼 벨라스케스가 그리고 있는 저 거대한 캔버스의 모델이 바로 왕과 왕비라는 뜻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 왕과 왕비가 서 있는 자리라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결국 벨라스케스는 이 그림으로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라고 묻는 셈입니다. 아, 그림 속 화가는 관객을 보고 공주와 시녀들도 관객 쪽을 보고 관객은 거울을 통해 그림 밖의 자신, 즉 왕과 왕비를 보고 벨라스케스는 관객을 구경꾼이 아니라 이 복잡한 시선의 게임에 참여하는 선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와. 그림 안의 공간과 그림 밖의 현실 공간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네요. 이건 단순히 그림을 재현한 게 아니라 본다는 행위 자체를 주제로 삼은 일종의 철학적 탐구에 가깝군요. 맞습니다. 관객을 그림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마술 같죠? 관객뿐만 아니라 그림의 모델마저도 압도해버린 초상화도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 한 기사에서 가장 위대한 초상화라고 표현했던 작품이죠. 교황 인노켄티우스 10세의 초상입니다. 네, 그 그림이죠. 네, 이 그림은 정말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보통 교황의 초상화라면 근엄하고 인자한 모습을 떠오르게 되는데 이 그림 속 교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날카롭고 의심 가득한 눈빛, 뭔가를 결심한 듯 꾹 담은 입술, 살짝 찌푸린 미간까지 마치 신문관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져요. 실제로 교황 돈인도 완성된 그림을 보고 이탈리아어로 트로포 베로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너무 진짜 같다는 뜻입니다. 너무 진짜 같다. 예, 이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의 권위와 위험 뒤에 숨겨진 예민함, 권력력, 냉혹함 같은 내면까지 전부 간파당했다는 그런 당혹감이 섞인 탄식에 가까웠겠죠. 그 말을 칭찬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너무 속을 들여다봐서 불편하군 이런 뜻이었을지 궁금하네요. 하하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그림이 주는 압도적인 현실감은 교황의 표정뿐만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옷의 질감에서도 나옵니다. 진홍색 비단 망토에 빛이 쏟아져 내리면서 반짝이는 그 느낌이 정말 생생해요. 네, 색감이 압도적이죠. 제가 자료에 나온 고화질 이미지를 확대해서 봤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냥 물감 덩어리를 툭툭 찍어 바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벨라스케스의 혁신적인 기법, 보로네스입니다. 스페인어로 얼룩이나 점을 의미하는데요. 보로네스.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서 보면 그저 거칠고 두꺼운 물감 자국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우리의 뇌가 그 거친 점들을 스스로 조합해서 완벽한 비단이나 브로케이드의 질감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 마치 디지털 사진의 픽셀 같은 원리네요. 정확합니다. 시각적 착시를 이용해서 있는 그대로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방식을 창조해낸 거군요. 정말 시대를 수백 년 앞서간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이 나중에 벨라스케스를 재발견하고 그에게 열광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17세기 화가의 작품이 어떻게 20세기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의 열쇠를 300년 뒤에 다른 화가가 쥐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바로 20세기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학술 자료에서도 이 둘의 관계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죠. 네. 베이컨은 벨라스케스의 교황 인노켄티우스 10세 초상화에 말 그대로 집착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서 이 그림을 주제로 50점이 넘는 연작을 그렸으니까요. 아니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베이컨이 그토록 집착했던 벨라스케스의 원작을 평생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오직 책에 실린 흑백 도판이나 질라진 컬러 복제품만 보고 그렸다고 하더군요. 아니 근데 왜죠? 왜 하필 끔찍한 고통과 분란을 그리던 20세기의 베이컨이 300년 전 궁정화가의 초상화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 답은 베이컨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겪은 20세기 중반의 유럽은 더 이상 벨라스케스 시대의 장엄함과 질서를 믿을 수 없게 되었죠. 아...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과 공포가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베이컨은 바로 그 시대의 감격을 표현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벨라스케스의 교황 초상화에서 뭔가를 발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벨라스케스가 그린 교황의 그 위험 있는 모습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번민, 권력의 무게, 잠재된 폭력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걸 20세기의 언어로 끄집어내서 극단적으로 변형시킨 거죠. 그 결과물이 바로 그 유명한 비명 지르는 교황 연작입니다. 네. 벨라스케스의 위험 있는 교황은 유리 상자 안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고깃덩어리 같은 존재로 해체되죠. 맞습니다. 벨라스케스가 사용했던 장엄한 붉은색은 피나 상처를 연상시키는 불길한 보라색과 검은색으로 바뀌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그 강력한 눈빛은 검게 뭉개져 버렸고요. 네, 그리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비명 지르는 입은 세르게이 예이젠슈테인 감독의 영화 전함 포템킨의 한 장면에서 가져온 이미지죠. 아, 맞아요. 안경이 깨진 채 피 흘리며 비명 지르는 간호사의 이미지. 그 분석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베이컨의 작품은 벨라스케스의 초상화에 대한 일종의 시각적 응답이자 20세기의 폭력과 불안에 대한 통렬한 논평이었습니다. 단순한 영향을 넘어서 수세기를 뛰어넘는 두 거장의 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베이컨의 비명 지르는 교황을 보고 나니까 벨라스케스의 원작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전에는 그냥 권위 있는 인물의 사실적인 초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평온해 보이는 얼굴 밑에 베이컨이 끄집어낸 그 모든 불안과 고통의 단초가 이미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벨라스케스의 작품은 우리가 벨라스케스의 원작을 다시 보게, 더 깊게 보게 만듭니다. 아, 원작에 잠재되어 있던 권력의 이중성, 그러니까 위험과 그 이면의 부패 가능성, 강인함과 그 이면의 인간적 고뇌를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예술의 시대를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인식을 확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인건미 넘치는 전쟁화부터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궁정 풍경화, 그리고 300년 후 다른 거장에게 집착에 가까운 영감을 준 초상화까지. 벨라스케스는 정말 화가 중에 화가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네요. 그렇죠. 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린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방식 그 자체, 그리고 그 너머의 진실까지도 화폭에 담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작품은 3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영인가? 그리고 그 그림을 마주한 당신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네, 이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죠. 당신이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생각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시녀들에서 벨라스케스는 자신의 가슴에 산티아고 기사단의 붉은 십자가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건 당시 화가로서는 최고의 영예였죠. 네, 그런데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십자가는 그림이 완성되고 몇 년 후에 어쩌면 벨라스케스가 죽은 후의 왕의 명령으로 직접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술 걸작을 본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 고정된 하나의 완벽한 순간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의 기억과 권위, 또 다른 해석이 덧입혀지고 수정된 살아있는 문서를 보는 걸까요?